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특별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면!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하는 날인데 파면이 됐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특별판 준비했는데 이제 파면의 내용, 의미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덕포차 패널 콜라보로 진행이 되는데 두 분이 함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목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파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현대사. 화요일 공덕포차를 맡고 있는 김준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좀 잠시 뒤에 특별 게스트로 김환 한겨레 21 기자가 와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게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파면까지 이르게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총평부터 여쭤볼게요. 박성태 실장님. 당연한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국민의힘 일부에서 기각.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그냥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떠들고 자기 귀로 들으면서 재생산되는 그런 기각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간결하면서도 정의와 상식에 의거해서 네.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하도 비상식적인 얘기를 듣다가 오늘 딱 선고 내용을 들으니까 귀가 정화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을 국력을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 물론 절차를 다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탄핵 찬성한 사람의 승리, 반대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승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어쨌든 잘 안 지켜지고 한쪽은 총칼을 써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도모하려고 했고 한쪽은 어쨌든 이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답답함도 지켜가고 이거를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흔들리긴 했지만은 이게 앞으로 더 뿌리 깊게 뿌리를 더 내릴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결정적 계기가 됐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반응이나 이제 대통령실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정당들의 반응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박성태 실장님은 지금 안국역 근처에 갔다가 오신 거 아닌가요? 예, 분위기가 좀 앞에서 어땠나요? 시사인과 방송을 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안국역에서 광화문 쪽에 네. 여기에 이제 경찰이 차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쪽이랑은 진공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꽤 큰 진공 상태가 있어서 네. 그 부딪힐 일은 없고 저는 이제 비상행동에서 주최하는 그 탄핵 찬성 촉구 집회 바로 옆에서 이제 방송을 좀 하다 왔는데 네. 처음에 10시부터 방송을 했는데 시민들이 불안한 표정이 1도 없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말의 불안함이 있었다면 그거는 사실은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에 혹시 4월 18일 넘어가면 어떡하지? 요 불안함이 약간 있었는데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그게 해소됐죠. 네. 불안감이 없었고 다 파면을 외쳤고 그다음에 11시부터 정확히 1분 문영배 재판관이 입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시작될 때 다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계엄 선포의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어떤 국가가 위기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위기냐.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이건 인용이죠. 5가지 사유 중에 하나만 인용돼도 맞습니다. 파면이거든요. 그렇죠.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그걸 따져볼 텐데 이미 중대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인용됐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알았고 있었나요? 문영배 재판관의 여러 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낭독될 때마다 이미 인용을 예상하고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주변의 반응을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랬군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방송을 지금 하고 또 하고 있어서 확인할 길은 없는데 지금 제 카톡에는 네. 확인은 못했지만은 지금 엄청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제 고생했다. 뭐 제가 고생한 건 아니고 국민들이 다 고생했지만 뭐 이런 거 지금 축하 메시지들이 오는 것 같고. 네. 예, 뭐 이거 말씀하셨지만은 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내 탄핵에 이제 찬성하고 민주 시민들 우리가 민주적 절차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시민들은 이거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잠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예, 뭐 8대0, 7대1, 뭐 7대1 가능성도 뭐 일부 얘기도 했지만은 저나 박성태 실장님이나 계속 얘기했어.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는 8대0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잠깐 중간에 흔들렸던 저의 나약함을 일단 반성하고요. 일단 저도 이게 기각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러다가 진짜 6대2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잠깐 했는데 저의 나약함을 좀 반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이제 호칭을 쓰네요. 이제 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파손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런 속보가 나왔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선고되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봉황기를 내렸다. 뭐 이런 이제 속보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겨레 신문사 지금 5층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 저희 회사 그 5층에 TV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저희 이제 영상센터 이제 사무실로 모여들어가지고 다 같이 파면 장면을 지켜보는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파면이 됐는데 뭐 한 잔씩 그래도 하셔야죠. 네. PD님이 한 잔씩 하라고. 예. 아니, 사실, 예. 제가 나름 소소하게 한 거는 오늘 어떤 복장을 입을까 굉장히 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을지, 전 정장도 안 입을 때도 많으니까 정장을 아니면 캐주얼을 입을지. 근데 정장을 입는 게 좋을 것 같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좀 포멀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정장 중에서 가장 화려한 거를 입자. 화려합니다 오늘. 제일 화려합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파티 복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나름의 세리머니 같은 거죠. 예, 축하. 예, 이게 이제 당연한 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축하하고 또 공덕포차 오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 술 한잔 하면서 예, 오늘 근데 제가 방송이 계속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네. 무알콜을 먹어야 되지만 무알콜. 어쨌든 같이 지금 무알콜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콜라가 됐든 제로 콜라가 됐든 건배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폭삭 속았수다. 진짜 폭삭 속았어요. 저는 오늘 혹시나 기각되면 거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화를 장착하고 운동화 신고 오셨네요. 나갈 준비를 하고 왔는데 다행히 파면이 돼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국역 앞에서 네. 그 11시 10분까지 방송을 하다 여기가 12시 시작하니까 주문까지는 못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국역에서 광화문까지 쭉 있습니다.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네. 뭐 엄청 임파서블 많았고. 해치면서 대신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서 왔죠. 근데 11시 22분에 문영부 그 전에 이미 다 내용이 나와서 인용될 거다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네. 그래서 인용될 거다는데 자 지금부터 주문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뒤에는 이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문은 인용이다. 다 알고 있었고 이제 11시 22분에 하는데 네. 딱 듣는 순간 저는 애매한 상황이거나 뭔가 잘못된 제 표정을 제가 생각해요. 네. 일단 확 미소가 띄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약간 울컥한 게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제 표정이 스스로 볼 때 그냥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볼 때 딱 제 표정을 제가 돌아보는데 미소가 띄어지는가 다행이다. 그다음에는 약간 울컥한 안도. 네. 정말 만일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99.99라고 늘 얘기했는데 인용이 근데 이 0.001이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 망하는 일이거든요. 어제 네.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정말 다행히 정의와 상식에 빗대서 헌재가 판결문을 쭉 보면은 검찰의 수사 기록도 일부 쓴 것 같고 재판장에서 곽종근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이진우, 여인영 이런 분들은 이진우 사령관이나 다른 분들 김현태 단장은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있다라는 쪽을 다 들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뭐 이렇게 다 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하고 그래서 헌재가 정확히 판단을 다 해서 상식에 맞춰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겨레 21 김한 기자 왔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거기 아니고 저기입니다. 예.
기사 마감하고 오시는 거죠? 저희가 오늘 마감을 하루 늦췄습니다. 네, 원래 목요일 마감인데. 네, 목요일 마감인데 금요일 마감으로 인쇄소와의 지루한 협상 끝에 네, 마감을 미루고 오늘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화면 중입니다. 소식을 담고 왔군요. 네, 한겨레 네. 21에. 자, 총평 부탁드립니다. 뭐 언사이드 했다. 그리고 뭐 지연의 이유가 사실 오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예상했던 것처럼 8대0이라는 결론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지만 보수 진영의 요구에서 실체적 내용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 일정상의 어떤 배려를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어쨌든 늦어진 게 예. 일정상의 배려다. 내용적으로는 뭐 교과서로 삼아도 좋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거였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계속 주장했던 게 계엄을 했는데 아무런 피해도 없지 않았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네. 근데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피해가 없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뭐 군인들의 용기와 이런 부분들을 지목한 적시한 맞아요. 대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방금 그 대목 이거예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은 시민적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주문 낭독하기 전에는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대목.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 남용을 시민이 막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요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태 씨. 예. 정말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경고성이고 사실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실체했고 그래서 내가 해제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헌재가 얘기한 거죠. 개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무슨 네가 그랬냐. 시민들이 또 소극적인 군인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가서 홍준표 시장한테도 그런 걸 질문을 했었어요. 자, 그때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당직자들이 국회 복도를 막지 않고 시민들이 군인들의 국회 침입을 막고 뭐 그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만약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해제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말을 못해요. 네. 뻔히 알잖아요. 안 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갑니다. 네. 네. 그래놓고 무슨 2시간짜리 계엄이에요. 그런 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은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 판단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전광훈 씨는 그렇다 쳐요. 전한계 씨도 그렇다 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떠들면 돼요.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나 그래도 뭐 고검장도 하고 이런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떠든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들면 뭐 김기현, 네. 나경원, 윤상현. 네. 제가 지금 그 이름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김나연. 이분들 반성하라고. 그리고 뭐 윤곽근 변호사 이런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이다. 자신의 정파적을 위해서 나라를 뒤흔들었다. 네. 정치인들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항한 어쨌든 이 긴급권 남용에 저항한 시민들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잠깐 보론으로 얘기하면은 네.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맨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 있었어요. 해외에. 네, 페루에. 그렇군요. 네. 예, 페루에 그 시기도 비슷해요. 2년 전인데 2022년 12월 7일에 네. 카스티오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2시간 만에 종료돼요. 그래서 네. 체포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동일합니다. 비슷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갔는데 그러니까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도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 국회 의결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고, 근데 이제 시민들의 저항과 또 군대가 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왜냐하면은 예전에 90년대에 후지모리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그때 계엄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후지모리가 윤석열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를 TV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체포하러 갔어요. 전부 다. 그래서 계엄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해가지고 삼성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도 예전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루에서도 이제 2시간짜리 내란이 실패한 거거든요. 매우 흡사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례가 있어요. 예. 윤석열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면 남미 군부 정도를 상정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 알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초기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죠. 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해방 이후에 가장 쉽게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면 27년 이상을
계속 정치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에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은 정말 쉽게 됐어요. 정치 선언 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갑자기 20년 6월 29일 날 정치 선언하겠다고 하고 몇 달 있다가 그 대선 후보가 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 1년 너무 쉽게 된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원래 성격도 그런 데다가 이 본인이 너무 쉽게 됐으니까 주변의 조언이나 직언을 하게 되면 너 뭐 알아? 내 뜻대로 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야. 이러다 보니까 지 고집대로 하다가 깜빵에 이제 가게 됩니다. 대통령직도 쫓겨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헌재 결정문 관련해가지고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의견이 갈리지 않고 8대 0이었다.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헌법재판관들 이제 출근길 이제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는데 보니까 정형식 재판관 새벽 6시 55분 출근, 김복형 재판관 7시 33분 두 번째로 출근. 이 보수 성향이라고 알려진 재판관들이 일찍 출근한 것이 무슨 의미냐 막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될지 막 그 관심사였는데 결국 8대 0, 8대 0이라는 거에 대해 의미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8대 0을 예상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5가지의 이제 그 처음에 국회가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할 때 13개였어요. 네. 그거를 이제 헌재가 정리를 해서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유진용 공무원 임명권 남용. 그래서 유진용 문화부 장관 뭐 해임하고 이런 게 그게 이제 그 최순실과 관련해서 뭐 말 잘 안 들어가지고 그때 문화부 직원들 했던 거 이거 기각됐거든요. 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권을 이렇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버렸다. 뭐 박근혜 9시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기각됐어요. 네. 그리고 언론 탄압. 이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그걸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기각됐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죄가 있었는데 뇌물죄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가 있었던 게 최순실 국정농단 요거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개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이게 이제 파면이 된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2017년 3월 10일에 11시 21분에 네.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5개 오늘 받고 결론이 났지만은 이게 이제 야구로 하면은 어느 거 하나 걸을 타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다 위법 위헌이다. 네,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거 네. 어떻게 이거를 이 하나라도 기각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8대 0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중에 각하를 고민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일부는. 근데 사실은 이게 다수가 되면은요 오히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완전 혼자 별도 의견을 내면은 이게 이제 국민 통합 문제도 있지만은 모든 부담을 그분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가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명분도 있고 이게 본인도 좀 그러니까 공격을 덜 받는 거다. 차라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아무리 보수 쪽에서 친윤 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거 상식이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8대 0에서 뭐 7대 2, 6대 2가 되면은 이거 가지고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그렇겠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합리적인 추론으로 8대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 김한 기자는 8대 0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마찬가지 의견인데, 그러니까 초반에 결론이 난 것 같아요. 8대 0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다퉜다라는 거는 그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2가지가 그 보충 의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 증거를 인정할 거의 여부에 대해서 네네.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2명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 재판관은 다른 건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그 5개 쟁점 중에 법조인들 중에서는 사법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는 직접 증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어차피 앞에 4개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면 법조인에 대한 체포도 맞아요. 원사이드하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사법부의 보면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네,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쟁점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뭐 내용적으로 생각이 달랐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는 뭐 처음부터 8대 0이다 이거는. 그리고 각각의 사유들 5가지 사유가 다 주옥 같아서 네. 어느 하나 걸릴 수가 없어요. 아까 걸을 타선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걸리면 무조건 탄핵되는 네. 파면 인용되는 거였다.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한 건 8대 0인데 아마 늦어진 건 일부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예로 든 게 그건 제가 이제 들었었어요. 다른 쪽에 이제 그쪽
관련된 아는 아, 분에게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 기록 가지고 문제를 좀 삼는 것 같다. 2020년에 형수법이 개정됐는데 그래서 검찰이 받았던 피의자의 사인 서명이 있는 수사 기록이다 하더라도 네. 재판장에서 부인하면 이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게 2020년에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는 인용해도 됐는데 20년에 형수법이 바뀌어서 안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누군가 계속 제시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충 의견이 그게 2개 나왔습니다. 김복형 재판관하고 네. 조한창 재판관이 앞으로는 검찰의 수사 기록, 그러니까 전문 증거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엔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뭐 저도 들은 대로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사실은 그 사실관계 검찰의 수사 기록이 아니면 사실은 사실관계를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 이제 판사 체포나 이런 것도 대법원장 체포 이런 것도 시도로 하는데 사실은 법정에서 그게 밝혀진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검찰이 아마 기록들을 가지고 그거를 전문 증거 완화를 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걸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 대해서 저는 뭐 검찰의 수사 기록은 김복형 재판관이 이거 쓸 수 있냐 주장하면 형식상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봐요. 형수법이 그 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나 이런 건 있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다 그렇죠. 의견 일치를 봤을 근데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는 저는 거기서 딱 절차적인 문제가 걸리는 게 바로 정치인 체포, 판사 체포 요 부분이 걸리는 거고 네.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얘기했어요. 선관위 압수수색 내가 지시했다. 내가 가서 부정선거가 있으니 가서 자료를 좀 확보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다. 본인이 네.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이제 뭐 대통령도 아닌데 지가 그런 거예요. 지가 네.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5차인가 6차 때 본인이 네. 인정을 했어요. 선관위를 내가 맞아요. 그거 유일하게 인정한 거죠. 이게. 유일하게 인정한 포인트가 네. 선관위에 병력 보낸 거 자기가 보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 만약에 여인영이나 뭐 김용현 공소장에 써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이 수사 기록이 인정이 안 되면 헌재 심판정에서 얘기 듣는 것들로만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CCTV, 포고령은 문건으로 있으니까 그것. 그것들이 실행된 걸로만 따져야하는데 윤 대통령이 윤 씨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네. 여인영, 이진우, 김현태 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애매했잖아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걸 딱 바꾼 게 2개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얘기한 게 있죠. 포고령 내가 봤습니다. 네. 의사 처단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야? 했다가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감수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본 순간 많은 분들이 됐다. 저건 걸렸다. 그다음에 선관위 병력 투입 내가 지시했다. 오케이 그것도 걸렸다. 넌 파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때. 저는 또 이제 봤던 게 이 내란죄 철회 여부 가지고 계속 이게 각하 사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출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은 2017년 권성동의 승리다. 네. 좋은 표현이에요. 네. 2025년 권성동은 패배를 했고 네. 2017년 권성동은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박근혜 때도 탄핵소추안 변경을 하면서 그때 기자회견을 하고 자기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가능하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건드린 거 아니다. 네.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그것만 뺀 거다. 이렇게 그때 권성동이 그때는 멀쩡하셨는데 왜 이렇게 총기가 흐려지셨는지 좀 안타깝다. 예. 2017년 권성동의 의견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에 권성동이 2025년에 권성동을 이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뭐 여기서 얘기했나요? 최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었던가요? 누가 얘기를 합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70%가 내란죄인데 네. 이걸 철회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70%라는 근거는 저거예요. 탄핵소추 의결서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데 그중에 70%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내란죄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제가 쭉 다 보면서 했는데 네. 형식적으로 그냥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에도 인정한 건데 그 내란죄라는 거를 내란 행위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또 그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빠진 게 아닙니다. 그 텍스트, 죄라는 텍스트만 행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이번에 헌재도 당연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문제 없는 진짜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문제 없다는 걸 다 아는데 네. 몇 선씩 한 의원들이 그런 걸로 따지는 걸 보고
정말 부끄럽다 이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주목됐던 게 그거예요. 중대성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 가지 위법 위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이었는데 굉장히 중대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중대성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베리 중대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시면서 했던 것들이 혹시 기각될까 또는 각하될까 이랬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서에 정확히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파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하는 거는 이를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뭐 국정 공백이랄지 이런 헌정 질서의 혼란 맞아요. 이것보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이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다는 거다. 네. 자, 이거를 약간 돌려서 해석해 보면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것도 있고 뭐냐면 여론이 만약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서 전제했던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도 사실 헌재가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불안해해서 기각될 그러면 그게 상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면 헌재가 사실은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이 조금 큰데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면되면 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네. 그 기본 환경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인데 원칙으로만 따지면 너무너무 중대하죠. 그냥 딱 일례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나도 계엄해. 그럴 수 할수 있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와요. 윤석열이 돌아와서 직에 복귀해요. 국방부 차관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계엄 와도 안 한다. 다시 선포해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군인들은. 국군 통수권도 행사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돌아가서 기각돼서 얻는 이익은 아주 없다. 어차피 공무원들,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크죠. 대통령으로서 파면으로서 역할을 얻는 이익이. 할 수가 없다 이미.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얘기한 거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대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까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 판단을 내렸잖아요. 네. 그거와 맞먹을 정도의 분량은 이 중대성에 대해서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읽었어.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에 가까운데 그 앞에 이 중대성에 이르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씩 다 합니다.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이 준비를 많이 당연히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은 이거 몇 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 디테일들을 살리려고 노력했구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이렇게 군대 보내고 막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이 야당의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당의 탄핵, 예산 삭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재가. 피청구인이 윤석열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은 이런 거는 일방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짜증이 나고 그러더라도 총칼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네. 이거 가지고도 국민의힘에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국정 마비를 한 거는 민주당이다. 탄핵을 어떻게 30번을 할 수가 있느냐. 저도 비판했어요. 뭐 일부는 비판하고 일부는 이제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 절차를 해소를 하는 거는 뭐 이제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해놨다. 이 논쟁에 대해서 이런 네. 정치권의 논쟁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될 책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넌 지지층만 보고 좀 정치하고 있잖아. 맞아요. 너는 대통령이야. 대통령이면 너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용을 해야 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총선.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너 죄송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총선 졌잖아 이건. 네가 병신짓 해가지고 지금 총선 말아먹고 어디서 지금 네가 언어 순화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약간 네. 참으로 못난 짓. 참으로 못난 짓해서 너는 니네는 이길 수 있었어 솔직히. 그런데 그건 민심을 받는 왜 야당이 이겼는지를 네가 받아 너희하고 국힘이 너희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들을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법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 논란과 쟁점에 대해서 이거를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내가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이제 좀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대목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중대성의 부분 어떻게? 두 분이 뭐 다 말씀을 하셔갖고 뭐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고 운영부 재판관이 읽을 때 네. 본인의 의견이 아닌 것 같은 부분에서 약간 버벅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제가 3번 부분이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소위 보수적 재판관이라고 얘기했던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준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에서는 읽으면서 약간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 근데 그런가요?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대목에서는 네. 굉장히 이 낭독이 좋았다. 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얘기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뭐 말씀 뭐 하기도 하셨는데 이제 약간 국회를 꾸짖는 듯한 대목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 공직자의 줄타내기나 야당의 정부 예산 일방 통과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국정마비로 인식하게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를 벗어나려는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의 자세로 대화와 타결을 전제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야당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리 정치니까 좀 화합하고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의도보다는 네. 대통령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그러니까 야당의 탄핵 남발 또 예산안 삭감 이런 걸로 국정 마비 상태가 됐다. 그래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탄핵하기 위한 논거로 쓴 것 같아요. 물론 뭐 헌재가 될 때 야당의 우적이다 그렇게 볼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그냥 순수히 야당에 대해 뭐 야당을 공격하려기보다도 자 당신이 그렇게 주장했어? 그래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했듯이 그럼 정치로 해결해야지. 너 책임감 느낀 거 오라. 근데 군인을 난입시켜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 그러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지. 네.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저도 장기가 노랫말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알겠는데 우리가 네 생각을 10번이나 들어갔고 네 생각이 뭔지는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한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요. 네가 거짓말했다는 얘기. 뭐냐면 네가 이거를 개업을 할 때는 탄핵안 한 건밖에 없었고 네. 두 건이라고 표현했던가? 두 건. 두 건밖에 없었고 했고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줄탄핵이라고 부르는 네. 탄핵들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 너는 개엄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변론 과정에서 주장한 거가 일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너의 인식 자체가 틀려 먹었어. 이 얘기를 법리적으로 교양 있게 격조 네. 있게 한 것이다. 표현한 것이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두 분이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넣어야 되겠다라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가 됐든 이게 그러니까 전쟁 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유법이잖아요. 전쟁을 국회가 전쟁터다. 근데 이제 윤석열은 전쟁? 하고 이제 전쟁이야? 하고 개엄을 한 거지 이제 그런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료법을 전혀 비유법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이 예. 예산을 삭감했어? 삭감?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정문에서 뭐 이제 대체적으로 좀 살펴보긴 했는데 좀 인상 깊었던 대목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고 이 부분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 좀 있으세요? 먼저 하세요. 저는 뭐 세부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한 3개월 넘게 이어지고 헌재의 어떤 기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헌재 기간의 문제가 제기된다라는 건 도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누리는 체제의 안정성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심각한 불안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헌재의 판결이
그거를 이제 해소하고 사람들에게 뭐 SNS나 이런 데 보면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글들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 그런 결정을 해내하고 어쨌든 해서 우리가 뭐 헌재라고 하는 기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심제로 그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를 오늘 좀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통해서 지난 한 3개월 이상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위로받았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 말씀드리면은 이 이제 결정문이 굉장히 잘 쓴 거라고 계속 좀 탐복하면서 있는 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 별로 쟁점도 안 되고 물론 네. 이제 국회 그때 심판할 때는 얘기가 나왔을 수 있지만은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짚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국회 그 군인들 보내가지고 한 게 이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 우리 사실 그 얘기 안 했잖아요. 한 맞아요. 번도. 이제 그 얘기는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라고 딱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헌재가 헌법적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대통령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 하나는 명시했다라는 거고 제가 가장 진짜 오늘 가장 인상받은 거는 이겁니다. 피청구인은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국회에 이제 대치를 했잖아요.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얘기는 별로 안 했잖아요. 통수권이 있는데 통수권 의무를 위반을 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거지 시민들하고 뭐 이렇게 대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국군 통수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거를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네. 이게 그냥 민주주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같이 가야 돼 의견이 다르더라도 같이 가야 되고 또 이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거를 적으로 돌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을 지금 밝혔다 이렇게 봤어요. 네. 저도 이제 보면은 법조인 체포,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행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 네.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고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거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실행되었다는 증거는 없죠. 대신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체포 명단이 있었고 그걸로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봤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5가지 사유 중에 정치인 체포나 법관 체포는 이게 실행은 안 됐기 때문에 시도만 있었죠. 그리고 시도도 홍장원 제1차장의 메모 네. 가지고 쟁점을 걸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혹시 기각될까라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5가지 사유에 그 사유만 안 돼도 나머지가 너무 명확하게 인용되지만 그 사유는 혹시 반대 의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별개 의견이 없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사법부에 대한 뭐 이런 반헌법적인 행동, 네, 또 독립성 뭐 침해. 입법부의 독립성 침해 이런 부분들에서 헌재가 아주 엄격하게 위헌 위법적인 행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시도만으로도.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혹시 뭐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기각을 얘기했다고 보긴 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치된 거였고 그냥 검찰 수사기록 문제 그거 하나 가지고 좀 시간을 끌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 근데 검찰의 수사 기록들이 다 사용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장들이 간결해요. 네. 이거는 뭐냐면 굳이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겠다. 정말 헌법의 위대함 그냥 툭 아니잖아 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붙여서 괜히 구구절절 얘기해서 뭐 트집 잡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요 헌법의 장엄함이랄까 세게 그냥 그 아주 원칙적인 것만 얘기해서 네. 그 헌법의 힘을 보여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굉장히 깔끔하고 예. 딱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예, 설명을 얘기를 길게 했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자 이래서 위반입니다. 끝.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사 방송들이 이게 문제인 게 네. 파면 됐으면 파면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아니. 왜 오늘 그 얘기를 아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해요. 자, 한 잔씩 하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시죠. 아유. 슈퍼챗이 엄청 많아요. 정말 기쁜 날인데 혹시 장성철 소장님 재판은 어찌 됐는지 아시나요? 네. 아, 장성철 소장님 제가 오늘 알기로 20 오후예요. 예? 오후. 아, 오후에. 오후군요. 아, 원래 11시 아니었네? 그러니까 오늘 11시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미뤄졌을 수 있는데 오늘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선고가 두 개가 난다. 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장성철 공직선거법 2심 2심. 선고. 이게 두 개가 난다. 동시간대에. 모두가 기쁜데 한 명만 슬픈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단 11시 22분 그 시간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었는데 이게 파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김한 기자 네. 아시나요? 일단 그 뭐 연금 뭐 네. 이런 것들은 다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호만 5년 받는 걸로 경호만 알고 5년. 있는데 네. 일단 그 이거 전에 어떤 네. 대우를 받을 거냐 전에 지금 윤석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소추된다는 겁니다. 여러 소추된다. 가지 혐의 앞에 서 있는 거고 네. 이 혐의에 대한 대응 이제 공세 대응이 시작이 될 거고 형사 재판을 받게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에게도 적용되는 거겠죠. 그리고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 결혼한 이후에 오랫동안 남편이 검찰 내 최고 실력자 중에 한 명이었고 네. 대통령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방어해온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네. 사건이 희한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네.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지금 꼬리표처럼 남아있는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이제 명태균 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세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분으로서의 대통령의 뭐 예우를 뭘 받냐 이런 거는 이미 심리적으로 다 붕괴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뭐 그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수사를 받는다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역대 대통령들랑 달리 이분이 그 공동주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아크로비스타 네, 서초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 공동주택도 한국에서 제일 비싼 공동주택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제 거의 제일 비싼 공동주택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주택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냐. 여기서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문제 경호동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관저로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정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살았었잖아요. 네.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때 했었던 경호 뭐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준용해서 할 수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호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서 늘 대통령이 퇴임할 때 사저 공간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동산 가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서초동의 경호동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네, 들어갈 수 있을 그러면 것 어떻게 할 같아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서초동에 오래 있지 못해요. 아, 그렇죠. 네. 하루 이틀? 그리고 하루 이틀. 네. 어차피 이제 지하에 그 네.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이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경호원들은 거기서 이제 아. 숙식을 잠시 해결해도 사무실 한 켠에. 예, 한 켠에. 어차피 거기 이제 지금 약간 폐업 상황에는 이제 휴업이거든요. 휴업 정확하게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박성태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갈린 게 있어요. 네. 뭐죠? 아니 누가 먼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포토라인에 쓸 것인가. 아. 예, 여기 박 실장님은 윤석열. 윤석열을 먼저 검찰이 구속을 할 거다. 뭐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바로 박근혜가 아니라 김건희부터 네. 김건희부터 이제 포토라인에 일주일 안에 세운다. 아, 그래요? 예, 왜 일주일 그 안에.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딱 치면은요. 네. 지지층들이 안 그래도 격앙돼 있잖아요. 지금 뭐 애도 기간도 갖고 있고 뭐 이러는데 이제 막 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김건희에 대해서는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냉담해요. 그리고 그 좀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윤석열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인생 조졌어. 아니 그런 아.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러니까 또 제가 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나댄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를 치는 거는 그리고 모두가 지금 포토라인에 한번 쓰는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지 본인들도 이제 이게 태세 전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포토라인 예. 선다? 김건희 여사가. 서거나 아니면은 소환 예정 이제 통보가 그 안 나. 통보가 이제 간다라고 이제 근데 그 보면. 통보도 집으로 옮겨야지 거기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갈지 몰라. 그러니까 관저에서는 제가 이 빨리 모든 나갈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판사는 직권으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 같다. 공격을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구치소가 제일 안전한 것 같다. 아. 그러면 지기현 판사님께서 네. 이걸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할 수 피의자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가시면 돼요. 안전한 곳으로.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갖고 집에 안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럼 둘 그러면 다 안전하게 안전하다. 안전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관저와 사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저는 일단 그 김주일 평론가님 말씀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내란을 일으킨 범에 대해서 어떻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그렇지만 중대한 범죄일 때는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아예 숨어버리거나 본인이 그다음에 뭐 자해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얘기는 안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해요. 그것도 도주의 우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란범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인데 네. 그런 분을 어떻게 대로에 내놔요.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특수본에서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서 일단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그게 정의의 실현인 거고 당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상한 판단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또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봐주기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풀어져 있지만 원칙과 정의에 맞는 거는 다시 직권남용 다 소추 다 되잖아요. 일단 직권남용 소추되고 특수무집행방해도 소추되고 불소추 특권이 이제 네, 사라졌죠. 사라졌죠. 네. 오늘 11시 22분으로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준비된 거에 다시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대로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관련돼서 원래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계속 소환 안 됐는데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소환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범죄 혐의가 되게 많을 거다. 네. 근데 요거는 차근차근 아마 시간이 가면 이제 폭로가 나올 것이고 네. 제가 저랬어라는 게 폭로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와 그의 일당들 뭐 어머니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더 쭉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났네. 그 장 소장님이 윤석열 정권 끝나면은 자기가 아는 거 다 푼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 이- 오늘 일부러 안 나오신 건가? 아 그러니까 그때 다른 방송에서도 나 아직은 위험하다. 무슨 그래요? 일에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정권 끝나면은 내가 아는 거 다 풀게.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김건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네. 아는 거 다 푼다고 했거든요. 오늘 2심이 무죄로 나와야 풀 수 있겠네요. 장 소장님 2심도 좀 잘 나왔어야 돼. 열심히 1심 벌금형. 벌금형? 알겠습니다. 2심에서 벌금 무죄가 우리가 나오고 해주고 공동포차에서 풀기를. 최대 300만 원. 벌금 모금을 우리가 해주고 공동포차에서만 푸는 걸로 해요. 좋습니다. 의리가 있지. 벌금 모금하고 네. 출연료를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메시지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제 박성태 실장님이 오늘 3시 반에 나올 거라고 3시 40분 말씀하셨어요. 좀 3시 나온다고 40분. 했어요. 네.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어제 얘기한 대로요. 구국의 일념을 했는데 헌재가 여전히 반국가 세력에 잠식돼서 정의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거는 안타깝다. 나는 이렇게 직을 잃지만 그렇다고 뭐 나 안 나갈래 이럴 수 없잖아요. 직을 뭐 어쨌든 파면은 됐지만 우리 애국 시민과 함께 친중, 친북한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 기분 나쁘니까 짧게 나올 거예요. 짧게 네. 3시 40분에 낼 것이다. 3시 40분에. 김재일 평론가님은 아니 어떻게 할 비슷한데 오늘 전에 선거 전에 그 윤석열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였나? 네. 그 얘기 했어요. 비상대권 얘기를 하면서 네. 야당이 국헌 논란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게 또 전에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바잖아요. 네.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승복이니 불복이니 이런 단어는 절대 안 나올 거고요. 네.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냐면은 나는 오직 국가를 위한다는 충정으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건 내가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완의 혁명, 미완의 개혁, 그러니까 미완의 개혁, 미완의 혁명이 됐다. 네.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이거를 뭐 이뤄주길 바란다. 네. 저를 네. 지지해주신 분들이 저의 이 충심을 알아서 이런 것들을 또 나를 우리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들이 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네. 이거는 결국은 박근혜가 했던 말보다도 좀 더 불복을 좀 더 높이면서
좀 더 이제 세게 지지자를 결집해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때 2017년 3월 12일에 7시 반에 이제 자기 삼성동 사저로 가면서 그때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그때 메시지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요거 한 문장이 있었고 또는 진실은 나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메시지군요. 않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 불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굉장히 놀라야 됐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2단계 정도 세게 나올 거다 제가 보기에는.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분 구속 뭐 이런 구속의 취소 뭐 이런 구속 접부심 그리고 요청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감옥에 가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그 생각,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생각한 건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거든요. 아버지가 배신에 따라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탄핵 소추됐을 때는 아 그래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아버지보다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청와대 생활을 해서 약간 그 정도로 하는 그래서 일절 뭐 항의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또 투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정상 세계에서 정상 세계를 향해 창을 들고 있는 투사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든 말든 빨리 감옥에 가셔야 돼요. 네. 그게 그렇죠. 정이죠. 김영 기자는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판결문을 상식적으로 누가 썼습니까? 결정문이요? 네, 결정문. 문영배? 정영식 재판관이 썼겠죠. 정영식? 주심이니까. 그러니까 기본 정영? 얼개는. 주심이니까. 네. 윤석열은 네. 지금 소장 대행이 쓴 관저에 게 앉아서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자기가 임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알박기라는 논란까지 하면서 임명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면서 본인도 어쨌든 법조밥을 한 30년 가까이 먹은 거 아닙니까? 네. 연락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네, 없구나. 우리가 지금 판결문에 대한 상찬을 하고 있으면 윤석열을 방해돼 연락 고독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 정영식 너무하죠 이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그 감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요 표현이 영화 내부자들에서 네. 네. 대선 후보였던 그렇죠. 이경영이 호텔에서 소주 까면서 졸라 고독하네 이렇게 그거 네,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거 네, 야 그러니까. 들으면서 따가웠어 그거 그러니까 지금 뭐 입장에 조력을 해주거나 이럴 사람들도 이제 많지 않을 거고 사실 하는 거고 오늘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입장을 먼저 냈어요. 네. 수용하겠다고.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뭐 예견됐던 상황 아닙니까? 대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을 손절하는 분위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소수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입장에 반영해서 본인의 고독감을 토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권력 무상 뭐 그러고 난데 오늘 메시지를 내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로우키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지냈는데 이제 오늘 만약에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 유튜버로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친윤 쪽 뭐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본인이 뭐 후보자를 뭐 낼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할 거라고 보세요? 뭐 메시지를 직접 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전광훈 씨나 또는 뭐 측근 중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랄지 심평이랄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계속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겠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창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대통령도 안 붙여야 되겠구나. 윤석열 씨가 조금이라도 전략적이라면은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그나마 중도의 확장성 있는 후보를 지원해서 본인이 사면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다행히 네. 윤 씨가 멍청해가지고 네. 그런 판단을 못해요. 네. 아니 근데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들 나중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혹시 모르죠. 혹시 모르는 게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나마 그게 낫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미치광이 바보라고. 아까 멍청이라는 단어 좀 센 것 같아요. 빼고 편집해 주세요. 미치광이 바보가 좋습니다 저는. 아니 미치광이 바보는 좀 문어체적이어서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멍청이는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이런 멍청이. 근데 미치광이 바보라서 그런 판단을 못하죠. 우리가 전직 대통령 이렇게 멍청이 미치광이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전직 되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미치광이 바보라고. 그래서 탄핵 알겠습니다. 계엄한 날 바로 미치광이 바보다. 사석에서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윤석열 TV를 열면 콘텐츠를 제가 구성해봤어요. 네. 매주 월요일 내가 풀어준 피의자들. 어. 검찰 5역 30년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막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봐준 피의자들 사건. 화요일 김치찌개 먹방. 네. 그다음 수요일 2년 8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짚는 거죠. 그 사건이 저는 금방 1000만 간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보수 유튜버들과 경쟁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자기 산하에 다 끌어들이면 되죠. 전한길, 뭐 정광훈 유들. 그럴 가능성은 실제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표현에 따르면 그 미치광이 바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네. 지금 당장은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본인이 어디 나가겠다라고만 하더라도 지금 솔직히 윤석열 못 불러가지고 안 달란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구 유튜버 쪽에 출연만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네. 자기가 그 얘기를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는 않고 유튜브는 제가 분명히 출연할 거라고 봐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전에 박근혜도 막 그 뭐 탄핵 전이었지만 정규제 TV 나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정규제 TV 팬앤드마이크가 이제 굉장히 떴었는데 저는 이제 보수 구구 유튜버 중에서도 아마 고성국 TV 나갈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이 용산에서 그때 이제 여러 얘기 들으면은 극우 유튜브를 즐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윤석열한테 어떤 정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영향을 준 게 고성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는 이를테면 뭐 이봉주 TV 이런 거는 재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봉주는 뭐 거기에서 막 유동주 불러다가 막 피아노 치고 막 노래 부르고 가곡 부르고 막 이런 데거든. 그러니까 근데 고성국은 어쨌든 고성국 박사도 이제 정치 박사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유튜브를 봐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야 고성국 TV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자기의 이 억울함 이거를 정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고성국 TV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사실 높다라는. 정체성은 여기가 맞죠. 우리가 원하시는 안주 준비해드리고 네. 그러면 우리가 요리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해볼 할 수 수도 있다. 있는데. 진짜 내가 그러네요. 같이 옆에서 내가 진짜 이 정권의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도 소포가 한 20잔 먹는데 다이다이 붙을 수 있는데 윤석열이랑 네. 저는 미치광이 바보랑 술 먹기 싫어요. 좋은 사람 많은데 미치광이 바보랑 술 먹어요. 술 먹기 싫어요. 싫다. 알겠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유는 뭐 하고 있을까? 네. 예를 들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이 틀렸던 거는 사실은 석방돼서 관저에 있는 동안 상당히 조용했잖아요. 이분이 희대의 오지랖한데 네. 말도 엄청 좋아하고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조용히 있었다? 제가 볼 때 유일한 가능성은 떠들면 인용된다. 지금 기각으로 거의 결정됐기 때문에 떠들면 인용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이거 말고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네. 이분의 성정과 반하는 지난 한 2, 3주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확고하게 김건희 씨일 수 있죠. 네.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론이 오늘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순간은 약간 멘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기대했던 왜냐면- 기각이 아니라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파면이냐 기각이냐가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구치소에 간 것도 이분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경호처가 있고 네. 경호처 직원들이 얼굴 읽었던 충성을 맹세한 김성훈 차장 와서 계속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도소에 잠시 갇혀있지만 나는 대통령이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11시 22분으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지금 멘붕을 겪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떤 위에 구체적인 있다가 확 떨어진 기분.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실제 체감을 하는 게죠. 자, 그냥 멘붕도 아니에요. 이제 교도소 가야 될 거라는 그리고 그게 길어질 수 있다는 공포도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간은 멘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하루 정도는 최소한 정리되고 고성국 TV 나가서 일단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러면 구구 지지층을 더 확보를 해서 자기가 어떤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잘못된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직무 중지 기간 빼면 한 2년 8개월 정도 이제 유지가 됐는데 이 우리가 겪었던 윤석열 정부의 이 시간 그리고 인간 윤석열로서 이렇게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따져보면은 총 1,37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자, 검사 윤석열, 정치인 윤석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이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한 기자, 네. 이 세월 동안 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인물에 대한 평가. 자, 윤석열 정부의 실정 기록을 제가 이번 주에 한겨레 21에 와이드표로 두 아, 페이지짜리를 그래요. 할 만들었는데 얘기가 많으시겠네요. 네.
저는 무수한 실정이 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의료 대란이에요. 의료대란. 작년 2월부터 생명이 작년 걸린 한 거니까 가을 그거는. 말까지 해서 11월까지인가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초과 사망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초과 사망 이렇게 같은 봐야 기준 되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 이게 예년에 비해서 3,000명이 넘어요. 네. 물론 이분들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마침 그 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좀 더 위독한 환자들이 많이 갔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지만 3,000명이면 큰 수잖아요. 네. 이 정도 큰 수가 있었던 거는 의료 시스템이 미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의료 대란이 생겨서 저는 최소한 3,000명 중에 뭐 반 이상, 네. 최소 2,000명 이상은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미치광이 행태로 해서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고 그걸 고집하면서 사실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가 완전 힘들어졌잖아요. 뭐 통계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대 암 수술이 예전에는 뭐 20일 걸렸는데 지금 한 달,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길어진 거예요. 네. 훨씬. 암 수술 빨리 받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길어지면 사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상당수의 생명에 윤석열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각 정부, 예를 들어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많은 정부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국가기관들이. 네. 우리나라가 사실 고위 관료라고 하면 그래도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뒤로는 무슨 부정부패가 있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네. 잘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그렇죠. 무너진 느낌. 네. 네.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반노동 정책을 했던 네. 이준숙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뭐 방통위원장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 기적의 논리를 지하철에서 들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다음 대통령은 김문수가 될 것 같아 이랬어요. 그때 옆에 분이 무슨 김문수가 대통령감이라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 이랬어요.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윤석열이도 했어. 정확한 지적인데요. 못 이긴다. 이거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저도 김문수가 어떻게 후보가 되냐 이 얘기를 한참 방송에서 많이 할 때였는데 이 논리를 못 이긴다. 아우, 윤석열도 했다는 기적의 논리가 있다. 그렇네. 국가의 각 기관들이 망가진 건 네. 예를 들어 검찰도 망가졌죠. 경찰도 사실은 망가졌고 망가진 거는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이 국가가 반국가 세력에서 장악된 이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가장 이상한 사람을 갖다 꽂아 넣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이게 국가기관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그 두 가지는 저는 가장 큰 실책이다. 윤석열의 죄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오늘 파면되는 걸 보고 인간적으로는 아이고 그냥 동네에서 술이나 먹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용서할 수가 없는 자죠. 네. 윤석열 2년 8개월이죠. 2년 8개월에 간략하게만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22년 5월 달에 갑자기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는 건지 용산으로 가는 건지 세종으로 그러게요. 가는지 모를 네. 이 국가적인 엄청난 공백 사태를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준석을 당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그 입학 연령을 5세로 하향했다가 다음날 번복하는 일이 있어. 그게 7월 달입니다. 이게 다 두 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취임기 그리고 두달 안에. 9월에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진로를 결정지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납니다. 이게 이제 22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22년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2년 11월 달에 MBC를 해외 순방기 안 태울 거야.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23년 3월 달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한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월 달에 주 80.5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업적이 하나 있어요. 23년 6월 달에 윤석열 나이를 시행합니다. 또 윤석열 나이. 네, 그리고 좋습니다. 23년 7월 달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제기되니까 사흘 만에 백지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해에 7월 달에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학 R&D 예산을 일방 삭감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10월 달에 윤석열 정부 몰락에 전조가 됐던 강서구청 등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게 네. 됩니다. 이때 뭐 양념거리로 국민의힘이 꽃이 피면 김포도 서울된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다 네. 뭐 잊혀졌고요. 김기현 대표가 그만뒀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23년 12월 달에 김건희가 도이치 주식을 직접 주문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1월 달에 진보당 강성 의원 입틀막 사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개겨봤다가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24년 3월 달에 그 유명한 윤석열 대파 875원 사건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런종섭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이때 아까 이제 박성태 실장님이 얘기한 의대 정원 우리는 무조건 2,000명이야. 2,000명 의대 정원 확정이 발표가 되고요. 4월 달에 아시다시피 참패합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이때 딱 한 번 영수회담을 개최하죠. 이재명 대표와. 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아니야. 여당과 대화해서 갈 수는 없어. 뭘 발표합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 후에 2024년 9월 달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의 공천 개입 논란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그 쭉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개헌까지 하게 오고 되는. 있습니다. 와, 진짜 짧은 기간인데 2년 8개월이면 굉장히 많은 짓을 저질렀네요. 그러니까 그거 한 사람이 다 했다고요? 네, 매월 대단한 걸? 지치지도 않고 잘못을 저질러.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정부들을 이제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은 뭐 교과서로 봤거나 그랬잖아요.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정권이었어요. 네. 예, 진짜로. 뭐만 하면 다 헌정사상 최초 뭐 거부권 40번 쓰고 맞아요. 뭐 사실은 야당도 뭐 책임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뭐 탄핵을 30번 하고 막 이게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권에 있었던 관행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관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다 기득권으로 보는, 그러니까 검사들의 시각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외에는 저 사람들은 다 피해자고 다 적이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야당도 적이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얘기를 하면서 학원들 수사해가지고 교육개혁을 하고 막 네.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이제 이관우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책을 냈거든요. 압축 소멸사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네, 제가 재밌어요. 인터뷰도 굉장히 재밌는데 네.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통령님,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야, 그 구조란 놈을 잡아들여 빨리.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세상 모든 거에 이제 검사 마인드. 사실은 뭐 검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검사물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라고 하고 1년 만에 검사만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나 보여줬고, 하나는 모든 시스템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네. 예, 모든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공직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독립기념관장에 왜냐면 뉴라이트가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그 정도까지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뉴라이트가 이명박 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슨 공무원 인재 개발 원장인데 갑자기 극우 유튜버를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맞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자행됐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이렇게 다들 금기라고 생각했던 게 한 번 넘어가면은요, 사실은 이거 또 하기가 쉬워요. 어느 정권이든 그게 이제 그런 금기가 다 깨졌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 왜냐면 민주주의는 결국은 어떤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걸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금기가 다 깨졌다. 그래서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좀 사람을 싫어하는 티를 안 내려고 좀 노력을 해요, 진짜로. 네. 왜냐면 정치평론하면은 너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너무 티를 많이 내. 윤석열 인간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난 인간 자체가 싫어 진짜. 이러니까 아니 왜 쟤는 친목이라고 미워하는 그러나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도 그런데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분들도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진짜 윤석열은 인간 자체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김여정이 냈던 그 논평이 윤석열 정부 동안 제가 늘 마음으로 생각했던 뭐죠? 나 우리는 윤석열이란 인간 그 자체가 싫다. 아 그랬었나요? 네. 아 근데 알겠습니다. 최초에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파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행령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바꾼 거 계속적으로 시행령 정치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를 초반에 집권하고 나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면서 사실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입법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적이랑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그 상황이 지금 윤석열의 파국이 좀 시작됐던 게 그 시행령 정치였다고 보고 그때 국민의힘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원리라든지 정당 정치라
이런 삼권 분립의 원리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적으니까 이제 그게 지금 야당은 완전히 그 12월 3일 내란 사태를 통해서 적으로 규정하게 된 이 상황의 씨앗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저는 윤석열 정부 실정에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이 되면서 언론과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를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어라고 포기했다면 바이든 날리면이 되면서 예를 들면 비판적인 언론은 다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포기한 맞아요. 상황. 이게 집권하고 다 3개월 안팎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사실 예정이 됐던 거고, 근데 그거를 계속 덮어온 방식이 뭡니까? 어떤 일이 빵 터지면 우리 의료개혁 할 거야. 의료개혁도 한 2달 정도는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맞아요.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이것만 잘하면 언론도 그랬죠. 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건폭 때려잡겠다고 해갖고 뜬금없이 일을 저지르고, 그때 그것도 이슈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갈이 성격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튀고 그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가고 양평고속도로 논란 나니까 백지화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정부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너뜨린 상황에서 계속 끌고 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매일 밤마다 술만 먹으면 야당 욕하고 언론 욕하고 이걸 다 때려 엎어야 돼? 이걸 누가 때려 엎을 수 있지? 야, 김영은이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간 게 결국엔 이 초반에 윤석열 정부가 잡은 모드의 시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당시 이제 서울 고검인가요? 그 국감장에서 했던 맞아요. 말이잖아요. 정답이요. 기억납니다. 네.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당시 이제 고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아마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을 거예요. 그걸로 와 저분 소신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신과 똥고집을 약간 혼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 검찰의 어떤 수사에 관련돼서는 어떤 불굴, 소신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대중들이 저 양반은 제대로 된 검사다. 뭐 검사를 계속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의 성정은 사실은 지 맘대로 하는 거였죠. 본인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대신 그렇죠. 자기에게 충성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예를 들어 송경호 중앙지검장 디올백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가차없이 문 먹고 보내버렸잖아요. 네. 원래 그 사단의 막내로 해가지고 되게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한 칼에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향으로만 볼 때는 아 불굴 소신 멋있었는데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그냥 완전히 고집불통, 그냥 본인 혼자 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 사물을 좀 더 깊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여담인데 제가 이제 민생경제회의를 준비했던 부처 공무원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얘기가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윤석열이 드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저거를 밑에서 저렇게 써주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대책으로 대통령이 앉자마자 뭐 드론 얘기를 하라고 주무부처에서 이 페이퍼워크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저건 어디서 온 얘기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부처에서 민생경제회의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농업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무슨 뭐 농업이 바이오 산업 얘기하고 미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이제 페이퍼워크를 해서 줬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보통적으로 읽죠. 왜냐하면 그게 정부 비전적으로도 맞고 정부 방향으로도 맞고. 근데 이 양반 농업 그래 앉으면 태양광. 그 다음에 방산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방산 얘기하고 앉으면 방산 비리.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민생경제회의 같은 거 하면 주무부처에서 거의 책을 만듭니다. 이 대통령실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갖고 가서 대통령한테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다 한 페이지로 갖고 와. 그러면 차에 내려가면서 이거 한 페이지 보고 앉아갖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방산 비리, 원전 수출,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거 손 놓게 된다. 이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겁한 얘기죠, 물론. 그러면 그때 소신 있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했을 텐데. 근데 이 얘기를 처음에는 윤석열과 그 주변만 알았겠죠. 그러다가 캠프 때는 캠프가 알았겠죠.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 같은 사람이 그런 양반인 거 아닙니까? 네. 캠프가 알았겠죠. 당도 알았겠죠. 그러면 윤석열이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 주변에 100명, 300명, 500명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도 파면이 됐는데도 그 주변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 주변 사람. 주변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대통령은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고통스러운 자리냐면은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고서가 이게 올라오면은요 다 읽어야 돼요. 그걸. 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재임 기간에 술 안 마시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술을 마실 시간이 없는 거야. 이 보고서를 다 읽어야지 본인이 그거는 어떤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다 안 읽어도 대충 어떻게 또 때울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니까 그 고통스러운 거 DJ도 그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맨날 눈 안 보이는데 다 줄 긋고 맨날 읽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윤석열은 맨날 폭탄주 20잔씩 먹고 맨날 관저에 불러다가 오늘도 술하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은 전화 안 오나 대기하고 있고 네. 술 이제 또 요 콜로 하면은 이러고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지도 없었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만 끊었어도 사실은 네. 조금 낫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앞으로 뭐 구치소에 들어가서 술을 강제로 끊게 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선거 때도 얘기 들어보면 어디 각 지역 가거나 그러면 얘기를 쭉 하잖아요. 여기에 미리 사전에 뭐 알려주잖아요. 브리핑을 해서 안 듣는데 안 듣고 내가 말이야 여기 동네 왔을 때 뭘 먹었는데? 십몇 년 전에 왔는데 좋구만 안 변했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골목 돌아가면 대구탕이 그렇죠. 또 기가 막히다고. 어디 청년들과 어느 지역에서 그쪽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게 있었는데 저녁 자리가 4시간 막 길어지더래요. 청년 당원들이 이제 잠깐 나와서 화장실 간다고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언제 끝나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도 유력 대선 후보인데 청년 당원들이 더 하고 싶잖아요. 본인 과거 얘기만 99% 하니까 그래서 피한다고. 전형적인 꼰대. 전형적인 마인드. 꼰대죠. 네.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는 재밌다고 생각한다. 자기 본인 얘기가. 스스로 나 얼마나 재밌니? 뭐 이러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들었잖아요. 검찰에 있을 때 한 분이 같이 술을 먹는데 이제 한 2차, 3차 돼가지고 좀 많이 취해서 피곤했는데 네. 저는 앞에서 혼자 계속 얘기하더래요. 졸고 있는 거 보면서도. 졸고 있는 거 보면서. 듣는 이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쵸, 상대방이.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용히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집에 무슨 인형 큰 거라도 있어서 그 인형 보고 혹시 얘기하는 게 아닐까? AI 인형 뭐 이런 거. 네. 이분이 엄청 AI 많이 참모. 좋아하는데 그렇죠. 최 GPT야. 아니 이게 사실은 이런 소소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을지. 일본에 대한 처음에 신뢰가 떨어진 게 그 예전에 관악구에서 반지하에서 물이 넘쳐서 사망한 쳐다보던 가족이 장면. 있었어요. 그걸 찾아보면 아이고 왜 못 나왔지? 뭐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에 가면 최소한의 사실은 파악하고 가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냥 다른 사고도 아니고 사망자가 있었고 재난에 따른 사망자가 있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근데 거기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 못 나왔지? 안 본 거예요. 그럼 차 타고 가는 순간 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15초면 됩니다. 그 네. 보고하고 듣는 거. 그걸 안 듣고 분명 딴소리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구나. 그럼 사망자가 있었으면 거기 가서 그걸 위로하러 가는 자리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인 준비도 않고 가는구나. 그러면은 기본적인 예의가. 그 다음이 이제 이태원 참사 때 저는 그때 보고는 완전히 놀랐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 그 현장에 가서 내진탕이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미끄러져서 네. 넘어지면 내가 수사 많이 누가 해봤어. 이거 기록을 내진탕이야. 그렸다. 무수하게 아침 언론에 다 나와서 이건 사실 어떻다 사망 원인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고서를 안 보는 거야. 이 큰 참사. 저는 처음엔 정말 제가 이태원 참사도 제가 특보를 했었는데 놀래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그 생각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렇겠다. 집권 초에 저런 참사가 터져서. 참사가 터져서 물론 책임은 있지만 또 아주 직접적인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생각을 제가 바로 다음날 버린 게 이 미친 자는 이 원인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대통령은 보고서만 제대로 읽어도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보다는 전 대통령보다 본인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참사가 났을 때 일단 마음이 아파야 되죠.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오늘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의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었던 이충재 네. 이충재 칼럼의 제목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됐다 이거예요.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해피하게 술 마시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될 딱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우리 모두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뭐 여기까지 온 거를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네가 이 찍이네, 뭐 네가 찍었네 안 찍었네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거는 꼭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굉장히 위험한 거를 우리가 정치를 굉장히 혐오해요. 그러니까 정치 신뢰도 매우 낮아요. 정당 신뢰도 이런 거 되게 낮거든요. 가장 낮아요. 기관들 중 검찰과 막 1, 2위를 다쳐 바닥에서.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느냐. 뭐 욕먹을 만한 짓들을 하지만은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초인이 나타나서 우리 정치를 구원해 줄 거란 환상을 버려야 되는 거가 윤석열이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벌이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정치를 해본 사람은 뽑자. 그리고 특히 무슨 검찰만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짜 내가 뭐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 저격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윤석열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진짜 위험하다. 모든 거를 다 적과 나 잡아 넣을로 아닌 놈 이렇게 구분하는 평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 적대적 관계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정을 좀 그려보면은 5월 9일에서 10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5월 1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되고요. 31일 사전투표하고 6월 3일 대선을 치르는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제 날짜 지정은 안 됐어요. 자,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테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후보가 되는 게 수순이다 이렇게 갈 텐데 전국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대선 주자에서 어디가 더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 네. 이게 좀 관심사고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뭐 95%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경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미 뭐 집권 플랜 본부랄지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소구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저는 이제 결국엔 탄핵 찬성파가 목소리를 얻지 않겠냐, 국민의힘.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는데, 그건 모르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지도부나 국민의힘 주요 중진들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이랑 같이 갔다가 같이 망한다,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자신이 없고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전한길, 전광훈이랑 같이 가다가는 폭망한다. 네. 요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헌재 앞에 김기현, 나경원, 뭐 추경호 이런 분들이 가서 기각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 떠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민주당도 탄핵 찬성파가 주도권을 얻을 가능성이 그렇죠. 조금 더 많다. 많다. 근데 민주당도 고민해야 될 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공직선거법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럽 조사 같은 거를 보면은 지지율이 다자 대결에서 뚜렷이 오르지 않아요. 30%대에서 네, 그냥 쭉 34, 가더라고요. 35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뭐 민주당엔 반감층도 있을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층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외연 확장을 사실은 안심하지 말고 더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대선 자체는 우리나라가 역대 대선 그 정동영 민주당 정동영 2007년 빼고는 대부분 치열한 양자 대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최소한 45%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지난 탄핵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을 때도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합하면 더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들이 있는데 오늘 한국갤럽이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탄핵 심판 직전에 나왔는데 탄핵 찬성 반대가 탄핵 찬성 57, 네. 반대 37, 정확하게 20% 포인트였어요. 이 숫자가 되게 유의미한 숫자, 57하고 37.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4월 2일에 보궐선거가 경남 거제시장 민주당 56.75, 57이죠. 국힘 38. 오, 되게 비싸네요. 예, 그리고 충남 아산시장 민주당 57.52, 국힘 39.92. 네. 예, 57대 37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20% 포인트.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대선에 그대로 갈 것이냐? 우리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난 재작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포인트가 났어요, 그때. 그런데 총선에서 그리고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총선이라는 아주 특수성이잖아요. 253석이라는 소지역구로 나눠지고 그게 또 분포가 유권자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의석수는 이제 총 192 대 108, 범야권 190, 108이 됐지만은 그때 이 표를 다 합치면은요 4.5%포인트 차이였어요. 아, 전체 그래요? 유권자. 아, 예. 득표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전체? 다 네. 합치면은 사람들 다 오, 합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보수에서 네, 중대선거구제 하자 이제 소선거구제 그만하자 막 이런 얘기가 막 중앙일보를 포함해서 막 칼럼으로 나오고 막 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7% 서울에서 낮지만은 포인트가 낮지만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결집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20% 포인트 차가 57대 37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결집을 좁혀질 해서 것이다.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후보가 사실은 경선에서 승리할까요? 탄핵 찬성파? 탄핵 도지사입니다. 네? 도지사입니다. 그거는 전략적으로는 저는 이제 네. 전략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전술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목소리가 큰 스피커들은 다 당권 주자들이 대권 주자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김나윤도 뭐 윤상현 의원은 본인의 생각 다르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대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만 다 지역별로 조직을 꾸립니다. 이 지역별로 조직을 꾸린 사람이 후보가 돼서 다 지역을 돌면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을 장악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오세훈이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지역 조직을 다 가져요. 국민의힘에. 자기가 꾸려요. 막. 그러면 그 후에 누가 당권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게 돼요. 네. 자, 근데 지금 김나윤, 쌍권은 그걸 원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당권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대권은 이미 그 전제는 뭡니까? 대권은 이미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라고 하면 대선까지 뛰고 졌으니까 저는 퇴장하죠. 이 사람이 나가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름이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럴 사람은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뽑는 거지? 들여다보니 이거는 그러면 밀면 밀리겠는데? 라고 하는 룰이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룰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큰 스피커로 얘기를 하고 있는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와 김문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룰도 거기에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저는 될 가능성이 외부의 판단과는 달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대선은 이번 판은 나가리고요. 다음 판에 제가 공천도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야죠라고 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이런 대선이. 생각합니다. 뭐 짧게 보론을 하면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냐면요. 역대 패배한 대선 후보는 정동영 빼놓고는 다 당대표를 했어요, 다음에.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이가 재기를 하려면 이회창도 그랬고 다 그래 뭐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지금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들이 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이 나와서 만약에 대선 후보가 돼 그러면 질 거 아니에요. 질 가능성이 높아.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진다라고 오면은 정계 은퇴할 건가요? 아니겠죠. 뺄 수가 없잖아요. 당권을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시선은 다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뭐 다 지금 당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 근데 약간의 의문이 뭐냐면 김문수 장관이 나가서 대선 후보가 돼서 진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당권을 잡으려고 그 할 조직은 수 있잖아요. 만들어주는 조직이죠. 예를 들면 김문수 스스로 셀프로 구축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조직을 이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 당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고 예를 들면 거기서 대리자로서 후보를 세우는 방식으로서의 김문수지 김문수도 만약에 내가 독자적으로 이거를 꾸려보겠다.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그럴 여력과 나이와 자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생각이 네. 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땐 40%뭐 정말 넓게 잡아봐야 41% 이상 못 얻어요. 네. 그러면 41%도 못 얻고 만약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이에요. 이미 그거는 그 대선 진 다음에는 이제 책임론이 일고 권성동, 권영세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거기에 김문수가 만약 왔다가 다쳤다면 뭐 윤상현, 나경원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완전히 쇄신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네. 정풍 운동. 그러면 당명 변경하고 사실상 거의 해체 정도로 하고 다시 만들고 똑같은 놈들이 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분들이 계속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겠지만 네. 어느 정도 45% 이상 싸워볼 만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뭐 당명 변경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패배한 다음에 다시 뭐 새신파가 얘기를 하고 당면 변경을 해서 왜냐면 이분들은 내년 지방선거가 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대패하면 거의 그 안에 난장판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고 뭐 해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왜 정동영 후보가 그러면은 대권을 못 잡았냐? 530만 표 차로 너무 크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타격은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적당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 홍준표 후보도 대선 나간 다음에 진 다음에 당 대표 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이름도 바꾸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 노선 투쟁이 벌어지겠지만은 이미 국힘은 이제 짠물 정당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강성 보수가 남는 지금 중도 보수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경향성이 있거든요. 한번 그 단계로 들어가면은 몇 년 동안 거기서 헤매다가 다시 빠져나오는데 네. 선거 한 4연패, 5연패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빠져나오는데 이게 경향성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2021년 보궐선거지고 대선지고 지방선거지고 3연패 했잖아요. 그러다가 네. 총선 그 전에 국힘도 2016년 총선, 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번 경향성이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장기 침체의 이 추세로 구간으로 지금 국힘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견돼 있기 때문에 당권이 더욱 중요해졌다. 당권을 아주 중심으로 작은 간다. 가능성으로는 사실은 지금의 양당 체제가 막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이른바 김나윤 등의 목소리가 계속 커서 이걸 어떻게 도저히 극복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탄핵 찬성파들이 따로 나와서 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그냥 니네 그러다 망해라. 그럴 아주 작은 가능성.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망했기 때문에 네. 유승민 후보는 또 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뛰쳐나온다면 한동훈 대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걸고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례 뛰쳐나온 사람들이 다 결과가 안 좋았던 전례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아닌가? 만약에 보수의 분열. 그렇죠. 국힘이 계속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국힘의 만약 구구 에너지가 너무 높다. 그래서 탄핵 찬성파나 보수를 제대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도저히 힘을 못 쓰겠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도 비호감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네. 비호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많기 때문에 사실 지지율의 실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1-20%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질 텐데 이거 앞으로 60일 안에 어쨌든 대선이 치러집니다. 굉장히 또 격동의 시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이제 저희랑 같이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더 자세한 얘기 다음 주 화수목 밤 9시에 만나게 될 공덕구제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